네, 최근 대출 규제 때문에 DSR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DSR이랑 LTV랑 DTI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그 개념입니다. LTV는 론 투 밸류, 주택 가치에 따른 대출입니다. 즉 현재 LTV 40이다의 의미는 가치가 10억일 때 4억까지 40%인 4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입니다. 총 수입, 연봉 등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즉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수준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연봉이 클수록 대출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더 규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데 DSR입니다. Debt Service Ratio인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총 수입, 연봉 등을 따져서 대출 상환 비율을 정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일정 수준의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출을 합쳐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마통, 주식담보대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연간 얼마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책정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더 재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DTI랑 DSR이 중요한데 계산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구입할 때 이 두 개의 순서도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DSR의 규제에 따라서 왜 대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DSR에 제외되는 항목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별 DSR 적용 표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TI입니다. DTI는 상환 원리금 나누기 연소득입니다. 근데 이때 상환 원리금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플러스 기존 대출의 이자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DSR은 상환 원리금 나누기 연소득은 똑같은데 상환 원리금이 주담대 원리금 플러스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들어갑니다. 즉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로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기존 대출에 내가 이자를 30만원씩 내고 있었다 하면 100만원에 30만원이면 여기에는 30만원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13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뒷장에서 다시 계산하는 부분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환 원리금에 포함되는 기존 대출 부분의 원금 포함 유무 차이인데, 쉽게 말해서 DSR은 어떠한 형태로의 대출이든 그 대출 원금을 총액으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의미로 표면상 목적은 여러 대출들이 부동산에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룹일수록 더 팍팍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대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D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있습니다. S전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A씨가 있는데 연봉이 보통적으로 연봉 5천 정도에 받는 40대 과장입니다. 연봉 5천에 주택담보대출 4억, 이자 3%, 30년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을 합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로 약 168만원을 내고 있는데 신용대출 1억에 대한 이자 25만원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자동차 할부금 원금 100과 이자 20의 원리금 상환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담대 168만원에 원에다가 기존에 이제 내고 있던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합산합니다. 요 이자만 합산합니다. 그러면 168만 원에다가 플러스 25만 원 해서 12개월 곱하기 12개월 연간에다가 나누기 총소득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비율로 하면 46.32%가 됩니다. 이때 이 46.32는 DTI 비율이 됩니다. DTI 40이다 그러면은 여기 좀 오버를 했죠. 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동일한 조건으로 DSR을 계산을 하게 되면 DSR은 신용대출 이자가 아닌 원리금, 자동차 할부금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담대 원리금 연 168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20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2016만원에 신용대출이 1억이고 상환 연수를 2년으로 가정을 하면 약 5천만원의 원금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자가 월 25만원에 12개월이라고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자율을 그냥 마음대로 생각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 원리금이 120만원, 100만원에 20만원 하니까 120만원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연간 144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2016에다가 5천, 그 다음에 300만원에 1440만원을 다 더한 다음에 총소득 5천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75가 되죠. 여기에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DSR은 175.12가 됩니다. DSR 40% 적용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곱절에 곱절로 지금 초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DSR 4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연봉 5천이면 5천 곱하기 40% 해서 총 연간 2천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대출 예상 순서대로 생각하면 먼저 구매할 집의 LTV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SR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LTV가 40%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하게 되면 10억에 40%하면 4억이죠. 즉 6억가량의 현금이 필요하고 4억가량의 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보증금, 소위 말하는 방백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계산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실제로 4억보다 조금 못 미치게 대출이 나오게 되죠. 6억가량의 현금이 필요하고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DSR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이자 3%를 가정을 하게 되면 신용대출 1억 2년 원리금 상환으로 가정을 하면 매월 약 42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25만원 이 예시가 아니라 진짜로 1억을 2년에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 계산을 했습니다. 이자 3%를 가정해서 이렇게 되면 매월 420만원, 연간으로 하면 5천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DSL 한도가 다 차게 됩니다.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다 상환을 해서 없앴다고 하겠습니다. 다 없애면 주택담보대출만 받는다 치면 DSR 40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 2천만원이기 때문에 연봉의 40%, 네, 2천만원이죠. 그러면 주담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간 2천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그럼 매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매월 166만원 수준이 됩니다. 네이버 대출 계산기 기능이 또 유용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출 계산기가 나옵니다.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매월로 하는 이제 166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6억을 대출을 한다 치면 6억이 나오지도 않죠. 30년 만기 3% 가정해도 매월 약 250만원의 원리금이 발생해서 이미 DSR 초과가 되고 3억 5천 정도를 30년에 3% 하면 매월 약 147만원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조건으로 따지면 아까 구매할 집이 10억짜리 해서
6억가량의 현금이 있다 치면 약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니까 3억 5천 정도 대출이 안전하게 보면 3억 5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5천 정도 더 마련해서 6억 5천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3억 5천 정도 대출을 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 하면 매월 약 147만 원 정도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점점 더 나은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고, 왜냐 지금 아파트 좀 살기 좋고 누구나 좀 선호하는 입지의 또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부자는 고가주택으로 몰리고 현금이 적은 서민은 계속 상대적으로 하급지 또는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의 격차는 심화가 되고, 또한 이러한 대출 규제로 매매 자체가 계속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입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그 다음에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약하여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할부나 리스, 현금 서비스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DSR 규제의 최근 히스토리를 다시 살펴보면 현재는 총 대출 2억 초과자에 대해서 무조건 DSR을 적용을 시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초과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는데 2021년 7월 이전, 작년 7월 이전에는 투기과열 지구 9억 초과주택, 연소득 8천 초과자이면서 동시에 엔드입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신용대출 1억 초과자에게 DSR을 적용했는데 2021년 7월 이후 규제 지역 내 6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자의 DSR을 적용으로 압박을 했고, 기존에 이제 2022년 7월 예정이었는데 이걸 1월부터 앞당겨서 지금 현재부터입니다. 현 시점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 초과하면은 총 대출입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총 대출 2억 초과면 DSR을 적용을 하게 되고, 2023년 7월부터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로 또 앞당겨졌습니다. 주택 대출 규제가 앞당겨져서 올 하반기부터는, 즉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 초과자에 대해서 DSR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신용대출 1억 갖고 있다 그러면 DSR 적용돼서 이제 다른 대출 안 되겠죠. 주담대 1억 갖고 있다, DSR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 1억 초과해버리면 다 틀어막겠다라고 규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좀 움직이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갑갑한 규제 정책입니다. 금융회사별 DSR 기준을 살펴보면 이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 은행은 현행 DSR 40에서 40 그대로고, 보험사는 70에서 50으로 DSR, 카드사는 60에서 50, 저축은행은 90%까지 대출이 기존에 됐었는데 DSR 기준 65%까지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서민금융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마저 대출이 축소된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DSR 규제로 인한 주택 매매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이상으로 DSR, LTV, DTI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